의자에 앉아있는 여자아이와 그 뒤에 서있는 이 병장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 모니터에는 웹브라우저가 실행되어 있었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연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병장의 말을 들으며 나는 문을 닫았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모니터에 꽂혀 있었다.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둥근 원 모양이었다. 그 원 모양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진한 선 하나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놓은 검색 사이트 주소가 프로그램 위쪽에 나와 있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 병장 옆으로 다가갔다. 여자아이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다. 나이와 걸맞지 않은 모습에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그녀는 10년쯤 늙어버린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네. 그녀는 희숙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이름이 외자야. 성은 강씨고 이름은 준. 반갑다. 준이라고 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행어를 흉내내 보았다. 예전에 유행했던 거라서 고등학생이 알까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희숙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려 주었다. 정말로 이름이 준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이야. 나를 올려다보는 얼굴에 이제야 10대라는 나이와 어울리는 표정이 나왔다.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전까지 계속 어둡기만 했던 얼굴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피어나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검색 사이트의 낯익은 로고가 화면에 나타났다. 혹시라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 병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로고 다음으로 나머지 부분도 서서히 나타났다. 나는 검색 사이트의 가운데 부분을 집중해서 보았다. 그 부분은 각 언론사의 기사를 항목별로 모아놓은 곳이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희숙이의 표정이 다시금 어둡게 변했다. 제목이 다 독감과 관련된 것뿐이네요. 살인 독감과 계엄령 발령, 발포 명령에 의한 사망자 속출, 복균자의 인권은 사라져버린 것인가. 낮게 가라앉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또 다른 신문의 헤드라인을 눈으로 훑어보았다.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독감 바이러스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는 헤드라인이었다. 나는 그걸 가리키며 희숙이한테 클릭해 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마우스를 움직여 그 기사를 선택하자 새로운 창이 뜨면서 커서가 둥근 원 모양으로 바뀌었다. 아무래도 기사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나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 병장을 보았다. 저기 해안 초소에 있다가 여기로 도망쳐 온 거라고 하셨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가 나의 시선을 피했다. 무엇을 물어볼지 짐작한 듯한 표정이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왜 막사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로 도망친 거죠? 나는 한꺼번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뒤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는 그곳에서 3시간째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무는 원래 1시간씩 서는 거 아닌가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군 생활과 달라진 점이 생긴 것인가 싶어서 질문을 던졌다. 이 병장이 먼저 고개부터 끄덕였다. 평상시엔 그렇게 돌아가지만 최근엔 상황이 여의찮았습니다. 우리 중대에서만 독감 환자가 반 이상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은 인원으로만 1시간씩 근무를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추위에 떨면서 다음 근무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 모양의 커서는 아직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병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망망대해를 내려다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군용 전화기가 딸딸거리며 울렸다.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던 이 병장은 얼른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일찍 사령을 맡고 있는 삼소대장이었다. 중대에 있는 장교 중 유일하게 독감에 걸리지 않고 멀쩡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목소리가 매우 다급하게 들려왔다. 그는 독감에 걸렸다가 죽은 사람들이 되살아나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진지하게 늘어놓았다. 삼소대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일찍 사령을 서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이 병장은 확신했다. 그는 얘기를 들으면서 삼소대장에게 괜찮은 거냐고 계속 물었다. 급기야 삼소대장은 버럭 화를 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으며 지금 전해준 얘기는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어서 뭐라고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만 들고 있는데 삼소대장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그것은 근무가 끝나도 절대 막사로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이 병장과 최일병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어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추위도 잊은 채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황당한 말을 들은 뒤라서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찌됐든 삼소대장의 헛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던 모양인지 두 사람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병장은 그 순간 정신을 차리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삼소대장은 헛소리를 짓거린 게 맞으며 밖에는 다음 근무자가 와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최일병도 복잡해진 머릿속을 재빨리 정리한 것 같았다. 근무를 설 때마다 후임병으로서 매번 그래왔듯이 그는 자연스럽게 문 앞으로 걸어가 바깥을 향해 큰 소리로 암구호를 외쳤다. 당연히 바깥에서도 암구호가 들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최일병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이 병장은 누가 장난치는 걸 거라고 말하면서 최일병을 지나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직접 암구호를 외쳐보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요즘같이 어수선할 때 이런 장난을 치다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소리 지르며 이 병장이 문을 벌컥 열었다. 중대장과 일소대 내무반장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느릿느릿 걸어왔다. 장교와 사병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병장과 최일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상시에도 두 사람이 함께 초소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거니와 그들은 그때 독감에 걸려서 의무중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이 병장은 그들을 살피면서 말을 걸어보았지만 두 사람 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말을 하지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멍한 눈빛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철두철미하게 군인 정신으로 중무장되어 있던 중대장은 항상 살아있는 눈빛을 강조했다. 함께 나타난 일소대 내무반장도 그런 중대장 못지않게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던 녀석이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서 초소에 나타났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초소 안에 있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삼소대장이 했던 얘기를 떠올렸다. 어쩌면 그 얘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이 병장이 생각한 순간 바로 뒤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최일병이 겁먹은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총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병장이 성난 목소리로 총을 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최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이 암구호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올바른 대처법이긴 했으나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에 이 병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누굴 맞춘 건가 싶어 이 병장이 고개를 돌려보니 중대장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제는 총에 맞았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걸어왔다는 점이었다.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두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문을 닫고 뒷걸음치면서 소총을 들어 사격 자세를 취했다. 바깥에서 문을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다. 추위가 아닌 공포 때문에 두 사람은 몸을 떨어야 했다. 문을 두드리는 놈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던 겁니까? 얘기를 듣고 있던 내가 이 병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무언가를 골똘히 떠올리는 듯 미간을 찡그렸다. 그의 대답도 속도가 확 줄어든 인터넷처럼 빠르게 나오지 않았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모니터를 보았다. 기사가 실려있는 웹페이지가 위에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 병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도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사 로고 다음으로 각종 배너 광고가 나왔다. 인터넷이 빠를 때도 제일 짜증났던 부분이었다. 쓸데없는 배너 광고를 보면서 이 병장이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엔 중대장과 일소대 내무반장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소 주위로 그것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별별 생각을 다 했지 말입니다. 배너 광고가 전부 뜨고 나서야 기사가 나왔다. 희숙이가 마우스를 움직여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주었다. 인터넷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나는 재빨리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희숙이가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한숨을 또다시 내뱉었다.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내용이 별거 없네요. 그녀의 말을 들은 뒤 나는 기사를 작성해서 업데이트해 놓은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10분 전에 올려놓은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위와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그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바이러스 보균자를 의미하는 듯했다. 한참 전에 누구나 다 알게 된 사실을 새로운 소식이라고 올려놓은 기자를 향해 나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희숙이는 마우스를 움직여 관련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 병장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군용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벌써 두 갑째입니다. 초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한 갑 정도 피웠던 것 같습니다. 두 개비를 빼낸 그가 하나는 나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입에 물었다. 이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이 병장이 불을 붙이려는데 희숙이가 우리를 보았다. 저기요. 말끝을 흐리며 그녀가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할 수 없는 눈치였다. 나는 희숙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숙여보았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속 시원하게 말해봐. 그녀가 고개를 살짝 끄덕인 다음 이 병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담배 말인데요.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병장은 겨우 그런 거였냐는 듯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한 개비를 건네주었다. 희숙이가 담배를 입에 물자 라이터로 불까지 붙여주었다.
얼마나 피우고 싶던지 미치는 줄 알았다니깐요. 이제야 좀 살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담배를 깊게 빨고 나서 시원하게 연기를 내뿜는 동안 이 병장이 내 담배에도 불을 붙여주었다. 담배를 피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최일병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내놓았다가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자는 의미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것들은 꽤 많은 숫자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희숙이는 코로 연기를 내뿜으면서 관련 기사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했다. 이번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다. 이 병장이 연기를 내뿜고 나서 목을 가다듬었다. 한갑을 다 피웠을 때쯤 삼소대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면서 자기도 독감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장이 다가왔는데 상관을 향해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희숙이가 작은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우리 둘 다 그녀를 보았다. 현재 군발이인 이 병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한때 군발이었던 나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달갑지 않게 여겨졌다. 아저씨들이 저를 그렇게 쳐다봐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뭘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묻자 그녀는 입가에 남아있던 웃음기를 지웠다. 삼소대장이라는 분이 정말 멍청했다는 거, 목숨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그렇게 행동하다니 저로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희숙이의 말에 나도 동의하는 바였다.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대대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었다. 과거 한때 군인이었던 나는 장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영관급 장교들은 진급을 위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더욱더 정이 안 가는 부류였다. 이 병장도 희숙이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정말 멍청한 녀석이었지.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됐어도 부하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나 고마웠어. 담배를 빨면서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 병장의 표정을 보아하니 겉과 속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즉 겉으로는 아닌 척하려 해도 속으로는 전우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녀석은 초소에서 들린 총성에 대해 물었어. 나는 최일병이 취한 행동을 말한 다음 중대장의 기이한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었지. 총을 쏜 이유에 대해 전애들은 삼소대장은 우리에게 죄책감 느끼지 말고 적을 사살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 놈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방아쇠를 당길 때는 조준사격으로 머리를 맞춰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지. 그 조언을 듣고 나서 나는 그것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다고 대답했어. 삼소대장은 그것들의 행동이 느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빨리 움직이면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주기도 했지. 그리고 연락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초소 근무자인 우리에게 무사히 빠져나가라고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어. 희숙이를 보면서 말하던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으로선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네요. 나는 이 병장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희숙이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괜찮다고 말한 뒤 이 병장은 나를 보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을 이어갔다.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너무 빨리 오른다는 말도 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에 우리는 탄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초소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우리는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중대장과 1소대 내무반장이 뒤로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다른 놈들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놈들을 뛰어넘고 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방에서 그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방아쇠 당기는 걸 주저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조준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거라고 나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방아쇠를 당긴 덕분에 무사히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 얘기를 듣는 내내 나는 문을 곁눈질해 보았다.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철호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다. 아울러 수영이도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다. 바이러스 보균자와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나는 온갖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병장이 갖고 있는 소총에 시선을 던졌다. 이 병장이 헛기침을 내뱉으며 소총 어깨끈을 보란듯이 움켜쥐었다. 나쁜 생각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은 민망함에 나는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희숙이가 선택했던 관련 기사가 화면에 나왔다.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국제뉴스였다. 주된 내용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찬반 논란을 소개해 놓은 것이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영상에는 끔찍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답게 보균자에 맞서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훑어보고 있는데 희숙이가 화면을 위로 올려버렸다. 기사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영상의 썸네일 장면은 총을 든 남자의 모습이었다.
재생 버튼을 향해 마우스 커서가 다가갔다. 과연 어떤 영상이 나올지 살짝 긴장되었다. 틀어볼게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총을 든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넓은 초원이 화면에 나왔다. 누군가가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괜히 헛기침하면서 이 병장과 희숙이를 살펴보았다. 눈치를 보아하니 그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듯했다. 담배를 정말 맛나게 피우는 여고생은 그렇다 쳐도 이 병장은 혹시 알아듣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도 영어에 약한지 모니터만 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약간 실망스러우면서도 누가 먼저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 드디어 복균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병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하자 화면이 줌인되어 피사체를 크게 잡았다. 그가 말한 대로 초원에 나타난 건 바이러스 복균자였다. 멍한 눈빛과 느린 걸음걸이가 결정적인 증거였다. 놈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욕을 내뱉기 시작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져 있는 표현들이 복균자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카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모양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옆에 또 다른 복균자가 나타났네요. 나는 말한 다음 담배를 빨았다.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로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보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화면은 두 명의 복균자를 한꺼번에 포착하기 위함인지 줌아웃되었다. 처음에 나타났던 복균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커다란 가슴이 출렁거렸다. 민소매 티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듯했다. 생긴 건 뭐 그렇고 그런 여자 옆에 나타난 또 다른 복균자는 10대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미식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자아이도 멍한 눈빛으로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그렇게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의 몸에 빨간색 점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흔들리던 빛들이 제자리에 멈춰 서자 목소리가 파이어라고 외쳤다. 순간 두 명의 복균자가 모자이크 처리되는가 싶더니 총성이 울리며 타깃의 몸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정확하게 몇 사람이 방아쇠를 당겼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탄이 발사되었다. 저렇게 쏘아댄다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병장 목소리에서 부러워하는 감정이 느껴졌다. 제대한 지 오래된 나는 보는 내내 눈살을 찌푸렸다. 총성과 함께 찾아오는 진한 화약 냄새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화면을 보고 있자니 아까 밖에서 맡았던 화약 냄새가 이제야 코를 찌르는 것 같았다. 눈살을 찌푸린 채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다. 총성이 잦아든 뒤에도 놈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몸에서 빠져나와 땅에 떨어지는 게 무엇인지 나는 결코 알고 싶지 않았다. 너 너무해. 개새끼들 낄낄거리며 웃고 있잖아. 희숙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총격으로 인해 몸이 너덜너덜해진 복균자를 찍고 있던 화면이 카메라 주위에 있는 미국인을 향해 돌아갔다. 두툼한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하나 같이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목소리를 듣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총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 중에 권총을 갖고 있는 젊은 여자가 턱짓으로 앞을 가리키자 화면에 다시 복균자들이 나왔다. 2초 정도 모자이크 효과 없이 복균자들의 모습만 적나라하게 나왔다. 총으로 공격을 퍼부은 이후 놈들의 몸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말았다. 살과 근육은 흉측하게 떨어져 나갔고 몸 안에 들어있던 장기는 바닥에 떨어지거나 실탄에 맞아 터져버렸다. 모든 게 피로 물들어버린 모습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충격적인 모습이라서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공포영화 속 특수분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는 희숙이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 역시도 그녀와 똑같은 질문을 속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들은 느릿느릿 걸어 다녔다. 무표정한 얼굴에 멍한 눈빛도 여전했다.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얼굴을 향해 화면이 확대되었다. 총성과 함께 이마에서 피가 터져 나오며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화면이 빠르게 옆으로 움직이자 다른 놈의 이마에서도 피가 터져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문득 이 병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때마침 그도 나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나로선 별뜻 없이 본 건데도 그는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적어도 우리는 저 새끼들처럼 몸에 난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머리만 쏴서 한 방에 끝냈다고요. 그가 한 일에 대해 내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는가? 나도 총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쯤 꽤 많은 복균자를 하늘나라로 보냈을 것이었다. 어쩌면 그토록 싫어했던 화약 냄새에 익숙해졌을지도 몰랐다. 만약 그렇게 변했다 해도 복균자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를 하면 속 사람들처럼 즐기지는 못했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복균자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정상인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존재에 불과했다.
공포영화 속 괴물처럼 인육을 먹기 위해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나는 아직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다.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구 종말과 좀비를 자연스레 떠올렸던 순간부터 나는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 보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워낙 많은 영화를 통해 그런 장면을 봐왔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끔찍한 괴물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거나 팔을 물어뜯고 나서 질겅질겅 살을 씹어먹는 괴물의 모습.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던 사람도 결국엔 괴물로 변한다는 공포영화 속 설정을 보면 독감 바이러스와 그다지 다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식인 행위였다. 영화에서는 그 행위로 인해 괴물을 죽여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었다. 즉 놈들을 없애는 게 검역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과 함께 총구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났다. 희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 뒤쪽에 있던 종이컵을 들어서 앞으로 가져왔다. 그 안에 침을 뱉고 나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저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질문을 던진 그녀가 나에게 종이컵을 건네주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에 나는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다. 침과 범벅이 되어버린 담뱃재가 종이컵 안을 시커멓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두운 면이 있다면 밝은 면도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이 세상에 그런 게 남아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 안에 담배꽁초를 하나 더 추가했다. 담뱃불이 꺼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 병장에게 종이컵을 건네주었다. 희숙이는 그 사이에 관련 영상을 하나 더 보기 위해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끔찍한 진실이었다. 어떤 진실이 담겨있는 영상인지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다. 하얗게 변한 프로그램 창을 보고 있던 희숙이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걸리니? 종이컵 안에 담배를 버린 이 병장이 그녀에게 물었다. 울상이 된 얼굴로 그녀가 이 병장을 쳐다보았다.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다시 걸어보라는 메시지만 나오고 있어요. 누군데? 이 병장이 던진 질문에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표정을 보아하니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친한 친구인가 보구나? 내 예상이 맞는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다음 휴대폰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훌쩍이며 재발신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담배를 꼬나물고 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아무리 어른 흉내를 내보려 해도 아직 어린 나이는 숨길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향했던 시선을 돌려 모니터를 보았다. 관련 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왔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끔찍한 진실이 나올까? 보기 전에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웹페이지가 뜨자마자 재생 버튼을 눌렀던 아까와 달리 희숙이는 영상 옆에 나와 있는 짤막한 글을 먼저 읽어보았다. 나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짤막한 내용 안에는 한 가지 정보가 들어있었다. 감시카메라에 찍혔던 영상인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였다. 나는 우선 희숙이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입을 꼭 다문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다가 프로그램 창을 아래로 조금 더 내렸다. 영상과 관련된 댓글이 화면에 나왔다. 언뜻 봐도 다양한 반응이 적혀 있었다.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부득불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행위가 언뜻 이해가 안 되긴 해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참고삼아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재빨리 훑어보았다.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1차원적인 반응을 비롯해 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언급한 종교적인 내용의 댓글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촬영 장소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시야에 들어왔다. 장소는 보건복지부 산하연구소 건물 안에 있는 부검실이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보았던 속보가 떠올랐다. 건물 밖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부검실 안에서 통로로 피가 흘러나왔다.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영상이었다. 나는 마우스를 쥐고 있는 희숙이의 손을 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대로 멈춰 있었다. 뭔가 언지를 줘야 할 것 같았다. 저기, 희숙아, 보기 힘들 것 같으면 뒤돌아 앉아있거나 잠깐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내 의견에 이 병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이 보기에는 부적절할 거라고 여겼는데 입을 다물고 있던 희숙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크게 떴다. 저도 볼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저도 알아야겠어요. 그녀가 영상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창을 올린 다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감시카메라의 전형적인 앵글로 시작되었다. 촬영 장소 또한 댓글에 나와 있는 대로 부검실이 맞는 것 같았다. 철제 침대를 중심으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은 듯 조용한 가운데 화면 오른쪽에서 운반용 침대가 들어왔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게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남자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입을 쩝쩝거렸다. 앞으로 나오게 될 장면을 예상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어 입이 바짝 말라버린 것이었다. 이쯤 되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끔찍한 진실이 무엇인지 대충 알 것 같기도 했다. 짐작건대 해부하는 도중에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일어나 몸 안에 들어있던 장기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제목에 언급해놓은 것처럼 끔찍하다는 형용사와 진실이라는 명사의 조합에 부응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만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심각한 내용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무래도 제목만 보고 낚인 것 같은데 내가 중얼거린 말과 비슷하게 이 병장과 희숙이도 흥미를 잃은 듯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내가 예상했던 장면을 보여주려는 듯 수술 도구를 하나씩 챙기고 있었다. 침대 옆에 있는 사람이 시체의 옷을 위에서부터 벗기는 걸 보다가 나는 희숙이를 곁눈질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다. 화면 아래쪽에 자막으로 처리되어 있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저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해진 마음에 영상을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해부를 하기도 전에 시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당연한 반응이 뒤이어 나왔다. 방호복 차림의 의료진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남자의 생사를 두고 의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오갔을 터였다. 그런 와중에 한쪽에서는 구급대원의 실수를 질타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진의 실수를 자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을 것이었다. 후자 쪽인 게 분명한 사람 중 한 명은 급기야 방호복을 벗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리며 논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 화면 아래에 나와 있는 시간은 어느덧 3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되살아난 시체는 방호복을 벗어버린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의료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체의 손길을 별것 아니라는 듯 가볍게 물리쳤다. 워낙 느리게 움직이는 탓에 시체를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처음 방호복을 벗었던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는가 싶더니 장갑을 낀 손으로 시체의 손목을 붙잡았다. 여러 감각 중 촉감도 제대로 작동하는 모양이었다. 시체가 손목을 잡은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물론 모든 동작은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 느린 동작을 보고 안심했기 때문인지 의료진 중 몇 사람도 방호복을 벗었다. 그중 한 사람이 뒤쪽으로 걸어가 벽에 붙어있는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일반 전화기를 저런 식으로 붙여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화면에서 황급히 사라졌던 몇몇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구를 챙겨서 나타났다. 곧이어 되살아난 시체의 몸에 링거 바늘과 여러 가지 측정기구들이 빠르게 부착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되살아난 시체는 자신의 손목을 잡은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급기야 포옹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의료진이 되살아난 시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방호복을 벗게 만든 장면이었다. 시간은 어느덧 7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뭔가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순간 되살아난 시체가 입을 벌리더니 포옹한 의료진의 어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죽음에서 깨어나 지금까지 보여준 일련의 동작들은 매우 굼뜨고 느렸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던 시체가 의료진의 어깨를 물어뜯은 건 그야말로 전광석과 같은 빠르기였다. 녹음되어 있지 않은 화면 속 사람들의 비명이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깨에 있는 살을 한 덩어리 베어 문 시체가 고개를 들었다. 의료진의 어깨에서는 당연히 피가 뿜어져 나왔다. 화면 속 사람들은 동료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방호복을 다시 챙겨 입는 것에만 급급했다. 그 사이 되살아난 시체는 의료진의 목을 또 한 차례 물어뜯었다. 전광석화 같았던 동작은 다시 느리게 바뀌었다. 어떤 식으로든 끔찍하긴 매한가지였다. 저게 바로 끔찍한 진실이었어. 젠장! 나는 화면 속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9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바닥에 흘러내린 피가 빠르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 어떤 방법보다 바이러스를 빨리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희숙이 사이로 고개를 내민 이 병장이 마우스 쪽으로 손을 뻗었다. 마우스를 꼭 쥐고 있던 희숙이는 어느새 화면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런 그녀 대신 이 병장이 마우스를 잡은 다음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데 살을 뜯어 먹힌 의료진이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총 10분이었다. 영상 위로 자막 처리되어 있는 시간을 보면 아직 3, 4분 정도 내용이 더 남아 있었다. 끝까지 보도록 하죠. 마우스를 움켜쥔 이 병장한테 말하는데 영상에서 뭔가 수상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바닥에 쓰러진 의료진이 몸을 꿈틀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저러나 싶어 하면 가까이 상체를 숙였다. 몸을 꿈틀거리던 의료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던 의료진 중 한 명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 모양이었다. 방호복을 다시 챙겨 입은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난 의료진에게 다가갔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처참한 살육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되살아난 시체를 둥글게 에워싼 사람들이 각종 수술 도구를 이용해 놈을 난도질해버린 것이었다. 바닥은 이제 피뿐만 아니라 살과 내장 등이 나뒹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아무리 공포영화를 많이 봐왔던 나라고 해도 이런 장면을 온전한 정신으로 보고 있기란 어려웠다.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맨 처음 공격당했던 의료진이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을 공격한 것이었다. 특수재질로 만들어졌을 방호복은 허무하게 찢어져 버렸다. 시간은 13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보았다. 독감에 걸려서 죽은 다음 되살아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직접 공격당한 다음 되살아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른 모양입니다. 이 병장이 나보다 빨리 상황을 정리했다. 물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되살아난 괴물이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다는 점이었다. 영상이 끝났어요. 울음 섞인 희숙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장면을 보았다. 방호복을 입은 채로 공격을 당한 사람 쪽으로 의료진이 몰려가는 장면에서 영상은 끝이 났다. 의료진의 손에는 하나같이 수술 도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보았던 핏자국을 떠올리며 이 병장에게 검색 사이트를 클릭해달라고 부탁했다. 뭘 검색해 보려고 그러십니까? 주한미군의 미사일 탄착 지점을 알아보려고요. 박 기자는 그 정보를 잠시 뒤에 알려주겠다고 한 뒤에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동안 발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되짚어보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했다. 웹페이지가 빨리 바뀌길 기다리며 나는 희숙이를 보았다. 그녀는 절박한 표정으로 재발신 버튼을 누른 뒤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데 그녀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드디어 친구의 휴대폰으로 신호가 가는구나 생각한 순간 거실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다. 벨소리는 최근에 나온 남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다. 나는 이 노래를 차 안에서도 들은 적이 있었다. 거실에 있는 수영이와 철호는 이런 노래를 벨소리로 사용할 만한 녀석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휴대폰에서 나오는 벨소리일까 의문을 떠올리는 순간 희숙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친구 벨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그녀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순간 나는 이 병장이 쏜 총탄에 머리가 터져버린 여자아이가 떠올랐다. 나이가 엇비슷해 보여서 친구 사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우연 같은 일이 정말로 벌어진 거라면 이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보았다. 문을 열고 방에서 나간 희숙이가 소파를 향해 걸어갔다. 철호 옆에 앉아있는 수영이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를 바라보며 나도 방에서 나갔다. 희숙이는 철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자리에 쪼그려 앉은 녀석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야, 얘 왜 이러는 거냐?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있는 희숙이를 수영이가 눈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들과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뒤따라 나온 이 병장도 내 옆에 멈춰섰다. 희숙이가 자기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전화를 끊었다. 거실에 가득 차 있던 벨소리도 함께 그쳤다. 우리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은 여자아이의 휴대폰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이걸 왜 이 아저씨가 갖고 있는 거죠? 희숙이가 수영이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눈이 마주치자 수영이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이라도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음주 운전으로 여자아이를 친 수영이도, 병원에서 여자아이의 겉옷을 벗기고 무슨 짓을 하려고 시도했던 철호도, 초소에서 마을로 내려와 여자아이의 머리에 총탄을 쏜 이 병장도,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나조차도 선뜻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친구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잠금 화면을 간단하게 푼 다음 희숙이가 선택한 건 사진 앨범이었다. 그 안에 있는 것 중 오늘 날짜로 저장된 파일을 선택했다. 친구의 얼굴을 사진으로 확인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휴대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선택한 파일은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다. 지금 우리 마을에선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수영이는 조금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콜록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이어져 나왔다. 독감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쌀 창고에 가두고 있습니다. 저도 붙잡아서 가두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엄마 아빠가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이번엔 기침이 아주 심하게 나왔다. 발작하듯 콜록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몇 사람의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렸다.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 포장마차에서 안주를 만들던 아저씨와 병실 구석에 숨어있다가 우리에게 발견되었던 할머니,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철호가 떠올랐던 것이다. 세 사람 모두 영상 속 여자아이처럼 발작하듯 기침을 했다. 이상한 건 교통사고가 난 이후 여자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골똘히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괴물로 변한 걸 보면 수영이가 차로 치였을 때 이미 변화의 조짐이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기절한 상태였기에 기침은 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 싶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복균자는 단순히 바이러스를 옮길 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 뒤였다. 이 병장이 한 방에 끝낸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 순간 콜록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희숙이가 다음 영상을 선택하려고 화면을 누르자 숨을 빠르게 몰아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여기서 도망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엔 스스럼 없이 웃고 지냈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지금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미친 것 같아요. 모두 다. 여자아이의 목소리 뒤로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는 협박성 말들이 작지만 단호하게 들려왔다. 우리가 발견했을 당시의 여자아이가 맨발이었던 게 기억났다. 독감에 걸려 콜록거리면서도 정말 다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온 모양이었다. 어찌 됐든 녹화된 영상은 집 안에서 끝이 났다. 희숙이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소파에 몸을 기댔다. 양손에 들고 있던 2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엉엉 소리내어 울 힘도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이 복균자와 비슷하게 변했다.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독감 환자가 있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데 철호가 앓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이봐, 정신 차려. 너도 내 친구처럼 독감에 걸리고 싶어 환장한 거야? 거친 말투 뒤의 녀석은 기침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 있었다. 입을 다문 채 속으로 콜록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다. 수영이가 그런 녀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힘겹게 기침을 참아낸 녀석이 숨을 몰아쉬며 희숙이를 보았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 아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독감에 걸리고 말았어. 여기까지 말한 녀석이 음흉하게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방금 녀석의 얼굴에 나타났던 음흉한 미소가 병원에서 여자아이의 옷을 벗긴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본인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모양인지 표정을 정리하고 나서야 말을 이어갔다. 만약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너도 결국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 거야. 잘 생각해봐. 내 친구가 과연 그런 걸 원할까? 얘기를 듣고 나서 희숙이가 고개를 들어 철호를 보았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철호는 이미 가망이 없어 보였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녀석의 얼굴을 수영이가 외투로 닦아주었다. 그 외투는 수영이가 입고 있던 것이었다. 수영이, 너도 이제 그만하고 나가? 토해내듯 내뱉은 말과 함께 녀석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침과 섞여서 묽게 변한 핏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외투를 내려놓고 수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핏물을 피하려는 것인지 희숙이도 앉은 채로 뒷걸음치다가 벌떡 일어났다. 철호는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갈 때 문 닫는 거 잊지 마라. 알았지? 녀석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입가에 묻어있는 피 때문에 안색이 더욱더 안 좋아 보였다. 그럼 여기서 쉬고 있어. 발길을 돌리는 수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둘의 관계를 떠올리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녀석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다. 철호에게 눈짓으로 마지막 인사를 보낸 뒤 현관으로 걸어갔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끈질기게 나를 쫓아왔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앞만 보았다. 수영이가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갔다. 밤새 내릴 것 같았던 눈이 어느새 멈춰 있었다. 나도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 서서 나머지 2사람이 나오길 기다렸다.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다 보니 안쪽 상황이 시야에 들어왔다. 소파에 누워있는 철호가 기침을 하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일부러 이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띄었다. 나도 얼른 고개를 돌리며 녀석의 모습을 지우려고 애를 썼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수영이가 쪽문을 닫았다. 이런 비극이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을 터였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희숙이와 이 병장이 나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다음 현관문을 닫았다. 확실하게 잠그려면 열쇠가 필요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희숙이에게 열쇠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닫아놓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초소에 있을 때 보니까 놈들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 병장의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문고리에서 손을 뗀 다음 마당으로 내려갔다. 희숙이가 횟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이 병장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총을 쏴서 죽인 그 아이가 희숙이 친구 맞습니까?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인 뒤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이 병장이 팔을 잡는 바람에 그냥 서 있어야 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투가 약간 명령조였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군인이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나도 지지 않고 눈에 힘을 주었다. 초로가 아까 말했듯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아이입니다. 그것 말고 더 이상 말해줄 것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확실하게 내 의사를 밝힌 다음 걸음을 옮겨 그를 지나쳐갔다. 눈은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생각해보니까 포장마차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화장실에 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요일을 느낄 새도 없었던 모양이었다.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 병장은 횟집으로 걸어가 쪽문을 열었다. 안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귀에 익은 웃음소리였다. 즐거운 목요일 밤을 책임지는 연애 프로그램이 아직도 재방송 중이었다. 설마 지금 당장 속보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런 젠장. 아랫배에서도 살살 신호가 느껴졌다. 기왕 움직이는 거 확실하게 볼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